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른에 읽는 아들러. 지은이는 박예진, 한국아들러협회 회장이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초빙 교수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의사이자 심리치료사로서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아들러는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성욕이며 현재의 생각과 행동은 과거에 자리 잡은 무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환경과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유아기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성장 욕구로 봤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극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러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그의 학설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현재 삶에 대한 태도와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선택론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방해를 받을 때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전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도 단단해지고 능력도 개발됩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다.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다. 열등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향상의 원인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열등감 극복의 역사다. 최근 발달 심리학자들은 30대 초반을 신생 성인기 단계로 부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모자라지만 어른의 특권을 계속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취업하거나 결혼으로 자신을 떠나고 부모의 지원이 철수되면서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여정을 찾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의존감과 독립심 두 가지의 감정이 상충하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30대 초반입니다. 타인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타인의 평가나 피드백에는 그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타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인정해도 자신은 부족한 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잘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키웁니다. 이것을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생기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과잉 보호하에 성장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결핍이 과잉되며 성장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한 면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늘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자기 이상이 모두의 내면에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정신세계 목표는 늘 우월한 방향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동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즉, 원하는 자아상에 도달하고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족하다고 느끼며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남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가치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왜 최고가 되고 싶은지 숨어있는 나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목적을 이해할 때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들어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회 혹은 속한 조직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런 심리는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은밀한 목표를 갖고 있는 동시에 타인과 협력하고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공동체 감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월감과 공동체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인정에 나를 맞춰 살다 보면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 은하 씨. 은하 씨는 벌써 5번째 면접 탈락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하 씨는 언젠가부터 서류 전형에 합격해놓고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게 됐습니다. 불합격자라는 꼬리표를 달기 싫어 아예 평가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열등하게 되는 순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감과 배려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기대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한 일, 나의 가치와 의미는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보세요. 마음과 몸의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몸의 생리적 반응에 관심을 둬야 한다. 스트레스는 긴장을 통해 몸 전체에 전달되며 거의 모든 기관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신체 기관의 열등은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반응을 수반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멍해지고 어떤 사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해마를 수축시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해마 용적이 14% 감소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잊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더 쌓이게 해서 다시 술을 찾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지는
스트레스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스트레스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객관화해서 보세요. 스트레스에 빠진 나에서 스트레스와 나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뿐이다. 나는 이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이것은 나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다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감정이 발생하는 것, 표출하는 것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내부에서 자라나 외부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관심사는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책감을 떨쳐내고 자유로워질지를 생각합니다. 타인의 안녕과 보편적인 행복에 관한 관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분노는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이득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대상을 힘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권력욕, 지배욕 등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열등함을 극복하고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하거나 모멸감을 경험할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를 존중해달라 또는 억울하니 나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는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상대방에게 수용과 이해를 받고 싶어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욕구가 억울한 감정의 목적이 됩니다. 억울함은 원한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늘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목적을 살펴보는 행동은 감정을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려는 성향이 과해지면 용기는 무례함으로, 순종은 비굴함으로 변할 수 있으며 친절함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미묘한 계략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감정은 환경의 최종 목적에 따라 그 표정을 계속해서 바꾼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자신이 원래 그래야 한다 또는 적어도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같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때로 감정의 목적과 의도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도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양육자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왜곡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모가 매를 들고 처벌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처벌한다고 생각하고 적개심이나 화를 품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화와 슬픔이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 1. 감정 마주하기. 일단 내 안의 화를 만나야 합니다. 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잘 살펴보세요. 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타났는지를요. 2. 감정과 나 분리하기. 화를 직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화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죠. 3. 감정에 대한 인식 바꾸기. 감정을 유발한 요인에 대해 재평가하는 대안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만들어낸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감정도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나의 사고 습관을 교정하는 훈련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감정은 늘 변화할 수 있습니다. 4. 화난 이유를 규명하기. 화를 내면서 감정 해소하기. 5. 화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 화내기. 감정을 유발한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와 나 대화법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의 감정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심리적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다. 기억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강점과 상황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기억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나타내며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경험으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 나에게 반복하는 이야기다. 초기 기억은 한 사람의 평생 성격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초기 기억이란 자신의 힘으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자신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시기인 8세 이전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합니다. 성인은 특정 기억을 회상할 때 초기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억을 해석합니다. 해당 기억으로 성장과 발전, 인생관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억은 개인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기억을 회상하면 현재 자기 삶의 다양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격, 관계, 감정, 방어기제, 보호기제, 진로, 강점, 자신에 대한 관점, 타인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윤리의식 등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당시 실제 일어났던 객관적, 현실적 상황과 달라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비난과 질타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며 타인과 신뢰가 무너졌던 초기 기억을 회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를 희생자로 인식하며 타인은 가해자라는 신념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불공평하고 가치가 없다고 인식합니다. 첫째 아이에게 둘째 아이의 탄생은 대부분 가족 내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입니다. 아들러는 이 현상을 폐위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왕위를 박탈당하는 것에 비유했죠. 둘째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이고 사교적이며 눈치에 익숙합니다. 자신의 자리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고
착한 사람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혹은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보다는 힘이 있고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막내는 가족 내 힘이 강한 사람과 연대를 합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세배를 함께 받기도 하지요. 약할수록 힘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합니다. 막내는 성인이 돼서도 조직에서 힘센 사람이 되거나 힘이 센 사람 아래서 힘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힘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자녀가 다음 자녀들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크고 막내는 애교가 많거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형제자매 간의 탄생 순서가 서로 다른 상호관계를 맺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기억은 없다. 자주 떠올리는 기억이나 자주 꾸는 꿈은 현재의 이야기들을 해준다. 어릴 때, 특히 5세 전후는 우리의 성격이나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기억이 정체성의 뿌리를 만듭니다. 즉,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살아온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에도 그 과거의 영향을 말하며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는 무엇보다 한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생활 양식은 인간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비교적 생존하는 데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대응 방식입니다. 한 번 굳어진 생활 양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인간은 기존 삶에서의 목표와 신념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친구와 경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기억이란 현재와 연관된 내용만을 말합니다. 이 기억에 담긴 의미를 말한다는 것을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삶과 연관된 것을 묘사합니다. 기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현재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아주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라 해도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35%의 미만에서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남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고통을 겪은 65%의 사람은 고통을 겪으며 이를 감내하는 힘이 함께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이해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기억이 없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외상을 입었습니다. 4세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남동생이 같은 침대에 죽어 있는 것을 봤고 디프테리아, 폐렴, 구루병 등에 시달렸으며 자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2번의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등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끊임없이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동기의 트라우마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등 자기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아동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무력감을 겪는 트라우마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경우에도 자녀들은 심한 외상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신의 탓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힘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스스로 무력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이 있는 타인에게 의존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들을 통제하며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세상에서 내쳐질 것 같은 두려움, 상실감, 수치심과 외로움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동기의 외상 경험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조절이 어려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상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협당한다고 느껴서 현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단절하는 단기 기억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나이보다 퇴행하기도 합니다. 아동기 외상은 만성적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기간 학대에 노출되면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급격한 감정이 되풀이되면 근육, 위와 장, 피부에서 시작된 신경신호가 도달하는 뇌의 영역, 즉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뇌 스캔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영향을 받았던 과거의 사건을 다시 회상할 때 신체가 그 당시에 느낀 직관적 감각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재경험합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은 고통도 되고 성장의 밑거름도 됩니다. 하트만이라는 심리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치유적 원형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삶의 에너지에 대한 근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방향성을 갖고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서 삶의 여정에서 치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억 자체를 나쁘다거나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해당 기억에 대한 현재의 감정에 따라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하고 나쁜 기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일 뿐입니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다. 어릴 적 수백만 가지의 모든 경험 중에서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 기억한다. 드라이커스의 말입니다. 기억 정보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택된 기억에서 다시 수정되며 새로운 기억이 더해지고 재배열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기억은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재구성됩니다. 나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기억도 달라집니다.
기억은 절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고통스럽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지언정 점차 추억으로 변화합니다. 기억을 바꾸면 과거가 바뀐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 현재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아들러는 인간의 행위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신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행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은 주관적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자기 경험과 주관적인 신념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점, 타인에 대한 관점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략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사적 논리를 토대로 성장하는 것이죠. 세상은 차갑고 쓸쓸한 곳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잘 느끼고 사람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동시에 윤리적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모여서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이 닥쳤을 때 새로운 대응책을 세우기보다 기존에 형성된 인생관을 토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때 생긴 인생관을 사적 논리라고 합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인생관, 즉 사적 논리는 편협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게 될수록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논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 논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를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감해야 할까요? 우리는 좋든 싫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인간의 감정은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공통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기쁜 순간이 대인관계에서 온다면 고통과 어려움 역시 대인관계에서 온다고들 말합니다. 나는 곧 내가 지각한 것이다. 우리가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 미국 임상심리학자 닐 클락 워런이 남긴 말입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특히 남녀 사이에도 서로 우월과 열등 관계가 있다. 한쪽이 이기적인 우월감으로 통제나 권위로 힘을 구사한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인생의 첫 번째 타인인 부모님으로부터 겪은 경험이 모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준다고 믿는 사람은 어린 시절 양육자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살펴준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다른 일을 우선순위로 여겨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 보듬어주지 못했다면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려나 지지를 받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아상이 긍정적이며
자신도 똑같이 남들을 대하는 관계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반면 믿음이나 격려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을 지닌 채 성장합니다.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도 그 신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경계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도 그런 태도와 행동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게 되죠. 아들러는 서로 다른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봤기 때문이죠. 아들러는 관계를 맺을 때 받아야 하는 중요한 느낌 중 하나가 평등감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관계는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할 때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강화된다.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 누가 우위인가가 중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공동체감, 소속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아들러가 직접 겪고 한 말입니다. 그가 평등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부인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들러의 배우자는 러시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였고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아들러는 몸소 부부간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과 실천을 위해 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생애 초기에 중요하고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학대, 방치, 유기 등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부적응 스키마로 자리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양육자로부터 충분하게 공감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좌절과 외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성장한 후에도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고 의존하는 등 집착이 심해집니다. 특히 관계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감에 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자행할까요? 드라이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초기 아동기 시절 아이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공포와 고통을 타인에게 행사한다. 폭력과 욕설을 통해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이성관계뿐 아니라 결혼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서로 평등한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타인을 조종하고 강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서로 삶의 동반자로서 성장합니다. 아들러는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랑과 결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죠. 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원하고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받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선은 서로를 많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를요. 성격 차이뿐 아니라 각자가 불편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알아둡시다. 한 사람은 심한 불편감을 느낄 때 시간을 두고 혼자 회복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은 상대방과 말을 하며 자신의 불편함을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사랑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제가 친밀감이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일상에서 확장할 때 친밀감이 돈독해진다. 본인은 싫어하지만 남편이 좋아해서 매일 생선을 굽는다는 신혼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행동하고 헌신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것 외에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의미를 찾는 것도 권유합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자신의 우월성을 유지해주고 결핍을 채워줄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욕구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종용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결핍이 나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다음은 아들러 심리학에 영향을 준 독일의 철학자 한스 바이힝거의 말입니다. 사회적 평등은 똑같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같지 않다. 사회적 평등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와 존중을 받을 동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사회적 자아로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한 인간을 사회적 자아로 정의한 만큼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관심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심이란 타인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받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나 또한 관심을 가지며 내 안에 그 사람의 공간을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의 여부가 정신 건강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건강하고 활동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동적이고 환경에 부적응적이며 세상으로부터 회피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 점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은 관계 심리학으로도 불립니다. MZ세대든 아니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특성이자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동질성을 느끼고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는 데는 열등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늘 위기 상황에 당면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등감이 클수록 끊임없이 우월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외부의 충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늘 생존 투쟁을 한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소속감을 스스로 발달시킬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아이들의 성장기는 이런 공동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아들러 심리학을 관계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는 현재에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을 이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불완전한 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삶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세상에 해보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구에 머문다. 지금까지 서른에 읽는 아들러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 4개를 꼽는다면 저는 열등감과 해석, 그리고 성장과 공동체감을 꼽겠습니다. 열등감은 대개 결핍감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에게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는 없다는 느낌, 내가 꼭 경험했어야 하고 꼭 받았어야 하는 무언가를 받지 못했다는 결핍감, 거기서 열등감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느낌,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한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느낌,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평균적인 재능과 지능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것이 결핍감이고, 이런 결핍감에 집착하면 할수록 열등감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이나 결핍감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만족스러우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랐다는 느낌은 정말 획득하기 어려운 감정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 따뜻하고 지혜롭게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 아픈 곳 하나 없는 몸과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뜻밖의 권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권태는 무료하고 따분하다는 뜻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 도전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은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인생의 성장을 싹 틔우고 촉진하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똑같은 열등감이라도 자기 연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퇴보와 우울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자기 연민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자기 연민을 즐기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내 삶에 1초도 자기 연민에게 허락하지 않고 어서 수렁에서 탈출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나와 남이 다른 특성을 두고 열등감이라고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나와 남이 다른 것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나와 남이 가진 것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분야에서 내가 남보다 정말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게 마땅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남과 같아지거나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방향인지, 꼭 그래야만 하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등한지, 아니면 그저 다른 것뿐인데 우리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한 결과 정말로 내가 열등하고 그 열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저자는 우리의 과거와 기억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즉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배제한 실질적인 상황 자체는 불행하지도 불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그 사건의 의미를 규정짓는 인간의 해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혹은 불운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해석은 사건과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내 인생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좋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부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면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좋은 점들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언행을 볼 때 뭔가 부정적인 의도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옛날 원시 시대에는 나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도를 가장 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해 주는 것이 내 삶에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든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품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리라고 간주한 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잘 풀리게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정말로 악마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남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일부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더 유익해지고 나는 더 현명하게 됩니다. 좋게 해석하는 습관을 날마다 연습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넘어 성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말과 행동의 면에서, 대인관계 면에서, 직장에서의 성취에서, 학업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타인의 의도를 최대한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할 때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오늘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언행을 해석할 때 그가 좋은 의도, 선량한 의도를 품고 그리 했으리라고 간주하고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나의 열등감을 향해서도 자기 연민을 품지 마시고 오히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 더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 사회적으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북돋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상은 선택이고 퇴보도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